자, 오늘 그러면 오후 첫 번째 꼭지입니다. 이범선 발제를 해주실 분은 영지대학의 이수영 선생님이십니다. 시간 역시 20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탄생 100주년 문학제에서 이범선 작가의 발표를 맡은 명지대학교 이수형입니다. 여기 이따가 읽어주시겠지만 토론문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 있는데 이범선 작가는 우리가 항마을 사람들이나 오발탄 같은 아주 한국 대표적인 현대소설 작품으로 유명한 작품을 쓰신 분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럴 만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 분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발표를 맡은 것이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범선은 항마을 사람들과 오발탄의 작가일 뿐이라는 사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분이 쓰신 장편 소설로 이제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고, 저도 그런 이제 최근 동향에 발맞추어 연구 경향을 좀 확대하고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도서관이 폐쇄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작품을 많이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단편 소설 한정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범선은 그 오발탄 같은 것을 통해서 전후 사회의 어떤 피폐함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전쟁의 참상과 거리가 먼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그 밑바닥에 이범선 소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세계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고찰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발표문을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1이라고 붙어 있는 곳에서는 잠깐 작가의 삶을 요약을 했습니다. 작가 이범선은 55년에 등단을 했고요. 아까 기조 발제에서 나왔듯이 1920년생 작가들은 대개 10대 후반에 등단을 했습니다. 18, 17이 때 등단을 해서 해방 전에 이미 논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곤 했는데, 이범선은 55년에 등단했으니까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꽤 늦은 나이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범선의 삶은 해방과 분단, 전쟁으로 이어진 격변의 한국 현대사의 한가운데를 지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격변의 삶이 이범선을 뒤늦게 작가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등단하기 전 이범선의 삶을 간단히 요약하면 1920년에 평남 안주군에서 출생했습니다. 500석 지주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유복하고 안정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38년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른 많은 문인들이 38년쯤에 문인의 길을 걷고 등단했던 것에 비한다면 이분은 38년에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그야말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사회인으로, 생활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큰 병을 앓기도 했고, 아무튼 43년에 결혼을 해서 그 고향 근처로 돌아왔는데, 해방 후 토지 개혁으로 집안이 가게가 몰락하고 46년에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을 하고서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국대 문학부에 적을 두고 학업을 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에 거짓 방송에 속아서 그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이른바 적치 90일을 체험했다고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부산으로 뒤늦게 피난을 했고, 거제도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서울로 올라와서 뒤늦게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작가의 삶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을 정리한 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르면 그 주위 사람들도 이범선이 작가로 등단하는 것이 굉장히 의외의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 본인도 내가 6.25를 겪지 않았으면 저는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작가 본인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조할 때는 당연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범선이 언제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졌는지, 또 언제부터 작가를 희망하게 되었는지를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회계 업무를 보았으며 또 문학청년기나 습작기에 대한 회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월남, 전쟁 등 극적인 인생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문학부에 진학하거나 혹은 소설가로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게 줄었으리라는 가정이 아주 무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남하지 않았다면 오발탄의 송추도처럼 계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전쟁의 참상을 겪지 않았다면 자주 등장하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지만 이범선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럴 법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은 아까 처음 모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범선의 소설을 주로 자연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전쟁의 참상을 다루거나 이런 두 개의 경향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쟁의 참상을 다룬 그런 소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세계관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이 발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83페이지 두 번째 절입니다. 이범선 소설의 원천이라 할 만큼 전쟁 체험이 미친 영향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눈에 띄는 주요한 경향은 전쟁 당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회상의 형식으로 당시를 떠올리는 경우가 지배적이라는 점입니다. 가령 사망보류라는 작품에서는 전쟁 체험은 아주 단편적으로 유일하게 한 장면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작품 전체의 의미 구조를 결정하고 있어서 특이할 만합니다. 초등교사 철은 결핵을 앓고 있고 지금은 각혈을 할 정도로 악화되었지만 이를 쉬고 요양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옆자리에 있던 박 선생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은 학기 초에 결핵으로 한 달 정도 결근했다가 제대로 요양도 못하고 부랴부랴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리는 이미 후원회 회장 아들에 의해서 대체되고 없었고 그리고 그냥 기다려보자는 교장과 교감의 말에 며칠간 출근해서 앉아있다가 쓰러지고 얼마 안 있어 그의 부고가 전해집니다. 교무실에 조의금을 모아서 학교 대표로 조문을 가려던 주인공 철은 사무실에 들렀다가 갑자기 조문을 포기하고 그저 창밖을 내다보고만 있습니다. 이 장면 다음에 바로 밑에 인용된 그런 전쟁 중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수원역이었고 인용문입니다. 수원역에서 기차가 역에 닿자마자 피난민들이 매달렸습니다. 물론 용산역에서 출발할 때 이미 기차는 지붕까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아무도 올라탈 수가 없었는데요. 누군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먼저 앉아있던 어떤 피난민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다 못해 이 주인공 철이 너무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그렇게 동정심이 많거든 당신이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난민은 기차를 타지 못하고 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이라면 전형적이고 뭐 평범하다면 평범할 만한 그런 이제 피난 참상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무튼 철은 당시 갑자기 조문을 가기를 포기하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철이 조문 가기를 포기한 것은 이 조의금을 동료 교사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이미 모두 쓰고 봉투에는 이제 종이 조각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뒤에 철은 몇 년 전 피난을 떠날 때의 일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내다보는 철에게 다시 한번 그 애꾸눈이의 말이 다 저부터 살기 나름이지 뭐 이런 말이 들려왔다는 서술에 비춰볼 때 이 장면에서 피난을 떠나던 당시 수원역 사건의 회상이 서랍된 의도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박 선생이 결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가 빈자리를 채우고 또 얼마간의 조의금이 모이자 빚이 있는 사람이 재빨리 먼저 손을 쓰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는 피난 열차 지붕 위의 극한 상황은 전쟁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박 선생의 부인이 시장 입구 좌판의 앞에서 어린이에게 젖을 물리다가 철을 보고 화소연을 할 때 그는 오래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하지 않은가.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교무실에서 꺼낼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럴 경우 당장 그렇게 동명심이 많으면 당신이 대신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망보류에서는 이 외에는 달리 전쟁의 기억이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짧은 회상이 작품 전체에 대해 갖는 의미는 지대해서 철의 세계관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발탄에서 주인공의 모친이 전쟁 중 폭격으로 용산 일대가 습대밭이 되는 순간이 도착되어 포성이 먹고 휴전이 성립된 뒤에도 가자가자를 외치며 끝내 현실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철 역시 전쟁 이후의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끌어내려야 하는 극한 세계에서 철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상대방을 먼저 끌어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양심과 동정심을 소유한 그는 불행하게도 생존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힘에 벅찰 만큼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철이 다시 박 선생처럼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 소설의 제목이 사망보류인데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감기에 걸려서 며칠째 결근하던 철은 이제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며칠 뒤에 타게 될 갯돈을 대신 수령할 것을 아내에게 여러 차례 당부합니다. 사망보류라는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수령일 전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인해서도 내일 갯돈을 타기까지는 자신의 사망을 보류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눈을 감는 철의 인생에는 먼저 간 그 동료 박 선생이 죽는 순간까지 악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유언 아닌 유언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망보류의 세계관을 좀 더 확장시키면 사망보류란 철의 경우와 같이 내일 당장 갯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처럼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숨겨야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잠시 보류하는 만큼만 생명 연장이 가능한, 다시 말해 살아있음이 죽음의 일시적 보류에 불과한 전후 한국 사회의 위태로운 삶 일반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보류라는 말 자체가 당시 이 극한 상황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해에 발표된 몸 전체로 역시 사망보류와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나라는 주인공이 새들어 살고 있는 하숙집 주인의 말을 빌리면 그 세계란 도초선에 선 병정 모양으로 항상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싸늘하게 상대방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하숙집 주인이자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 그 인물은 아들에게 늘 권투 연습을 시키는 독특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몸 전체라는 소설은 그 하숙집 주인이 아들에게 권투 연습을 시키는 장면과 그리고 주인공과 하숙집 주인이 이야기하는 그 두 장면이 병치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하숙집 주인의 피난 체험과 이에 바탕을 둔 그의 세계관의 정립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는 서울을 사수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가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서울에 숨어 있었고 1.4.5태 때 가까스로 피난을 해서 굶고 또 딸 아이가 백일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끝에 그는
밤길을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어린 시절의 수수께끼를 드디어 풀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용문에서 그가 나에게 들려주는 백사장의 비유는 우리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모래알같이 낱낱이 부서지고 떨어진 무수한 나들에 불과하다는 각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숙집 주인은 그 사망부류의 철과 같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존재에 불과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어서 딸이 죽은 뒤에 칵 무엇을 토하듯이 흑인 상대의 아편 밀매업자의 동업제의를 받아들이고 목돈을 손에 쥐게 되고 기어이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읽겠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그는 교사질 10년을 한 것보다 그 한 달 사이에 번 것이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을 깨닫고 급기야 환도령이 내리기 전에 서울로 올라와 시가의 몇십 분의 1에 불과한 헐값으로 집을 사들여서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큰 재산가가 되었으니 삶을 즐기면서 살아도 될 법도 한데 전쟁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계관은 전시의 피난 시절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싸늘하게 상대방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라는 세계관을 아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리려고 할 때 지금 건드리면 애는 죽는 거야. 죽어버린단 말이야. 경고하는 장면에서 보이듯 상대방의 심장을 겨눠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의 진심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그가 이상한 권투 연습을 관찰한 이래 처음으로 입가에 만족한 웃음을 짓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들이 룰 없는 권투 시합에서 부친에게 필사적으로 몸 전체로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룰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나와의 대화 중에 자신이 룰을 존중했던 탓에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대통령의 녹음 방송을 믿었다가 피난을 떠나지 못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인용문에 보면 남으로 도강에서 생명을 불법으로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반대로 북으로 도강에서 집을 불법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다 룰을 어김으로써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목숨을 얻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룰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반대로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 룰의 문제는 이범선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오발탄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그 동생 영호와 형 초로의 그 대화 장면 중에 보면 룰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9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생 영호는 주인공이자 형인 철호의 도덕적이지만 지극히 수동적인 생활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충치로 부은 볼을 감싸쥐고도 양심 때문에 어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울상을 지을 뿐이라면 차라리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이런 모든 룰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영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호의 생각은 또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모두가 물고 뜯고 하는 마당에서 생명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앞에서도 보았던 사망부리와 몸 전체에서도 보았던 그런 익숙한 세계관입니다. 두 형제의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온 거라기보다는 철호는 사망부리의 철과 닮아 있고 영호는 몸 전체로의 하숙집 주인을 닮았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자, 이 세 편의 그 작품을 분석한 결과가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 발표의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세 편의 단편 소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려야 하고 상대방의 심장을 겨눠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모두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마당에 생명만이라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범선 소설의 극단적인 그리고 가장 그 소설의 핵심에 놓여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서 공유되는 세계인식은 홉스가 리바이 어전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 늑대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 자체는 그 이범선이 아주 염세적인 세계관이거나 혹은 인간성을 믿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에 있다기보다는 당시 그 해방 전후 그리고 전쟁을 전후한 상황 그런 어떤 현실이 이범선에게 강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 늑대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홉스에 의해서 자연 상태로 규정되었고 이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명 유지의 본능에 따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생존 투쟁이 지배하는 상태로 그런 자연 상태를 묘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게 사망보류 몸 전체로 오발턴에서 이범선이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세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에 아간베는 이런 이 폭력과 법의 대립 그리고 법에 의한 이성적이고 최종적인 극복이라고 하는 서구 정치 문화를 비판하면서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그 해결책 안에 자연 상태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 상태와 법은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법 체계 안에 법의 정지라는 예외 상태가 자기 내부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법은 합의되고 비폭력적인 이성적 질서일 뿐 아니라 자연 상태를 재활성화시켜서 법 밖의 대상, 고척을 규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질서이기도 합니다. 6.25를 전후한 내전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 상태가 자주 등장했다는 것은 자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참고할 때 이범선 소설에서 묘사되는 홉스적 자연 상태는 단지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쟁을 전후로 현실화되었던 법의 정지로서의 예외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범선 소설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수평적 폭력에 비해 권력에 의한 수직적 폭력의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 바깥에서 매 순간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주인공들의 벌거벗은 삶이 개인적 비극을 의미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목 읽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범선은 수편의 장편 소설을 발표한 바 있고 거기서 피난민으로서의 실존적인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범선에게 법의 정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건은 까마귀의 수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대통령의 서울 탈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이런 법의 중지를 통해서 갑자기 적대시되는 이런 상황이 전쟁 중에 자주 보였던 것이고 그런 것이 이범선의 세계관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간벤의 표현을 빌리면 허구의 가면을 쓰던 법이 정지되고 예외 상태에서 어떤 가면도 쓰지 않는 노골적인 폭력을 통해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적들을 배제적으로 양산하는 마술이 개전 초기에 벌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범선 소설에서 이런 생존의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는 전쟁과 함께 종식되는 대신 전후 현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장혜진 선생님께서 하나운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피난민으로서의 정체성, 월남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센병 환자로서의 정체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요즘 월남 문학에서 피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들을 극단적으로 보자면 일종의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는 그런 글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난민이란 결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것이고 늘 죽음의 위험에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생명 정치적 대상일 것인데 아마 이범선의 이 인식에는 그런 식의 극단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또 그 전쟁 이후에도 그리고 그 전쟁 이후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발표를 마쳤습니다. 예. 이수영 선생님이 아마 이범선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정치적 난민, 강제 수용소의 난민 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서 좀 범위를 좁혀주셨는데 훨씬 서세림 선생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실 것들은 답변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서세림 선생님 토론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범선론 토론을 맡은 선문대학교 서세림입니다. 이수영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론문을 읽으면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의 전쟁과 벌거벗은 삶, 이범선의 사망고를 몸 전체로 오발탄을 중심으로 발표 원고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발표문을 통해서 작가 이범선의 삶 그리고 문학 세계 전반에 대해서 충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요 단편 작품들 중심으로 전쟁과 벌거벗은 삶이라는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의식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생님의 발표 원고를 들으면서 발표문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더 여쭙고 싶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망고류나 몸 전체로 같은 작품들에서 전쟁은 인간 내면 본성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밑바닥의 저열함을 보여줌으로써 작품 속 인물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계기적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쟁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삶의 준거 기준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경랑을 헤치고 나왔지만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은 이범선의 소설 속에서 지속적으로 묘사됩니다. 작가는 당대인들이 전쟁의 상처가 아무 여유도 없이 빈곤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서야만 했던 점, 특히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입장에서 그리면서 그 비참한 현실을 극대화합니다. 이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몸 전체로의 하숙집 주인, 그리고 오발탄의 송처로는 거의 정반대의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같은 경험을 토대로 둘의 선택이 달라진 지점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원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작가 이범선의 생애에서 겪었던 전쟁과 피난 경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영향력이 그의 작품 세계의 독특한 지점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선의 작품들에서는 다른 월남 작가들과는 또 다른 여러 지점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실성 그리고 정치적 선명성을 담보로 자기 증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다른 월남 작가들과 달리 이범선은 이 발표문에서도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자기 증명이나 반공주의 옹호의 방향이 아니라 벌거벗은 삶을 고발하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회상의 형식 속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과 전쟁의 기억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발표문에서 분석된 세 작품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몸 전체로에서 하숙집 주인이 어린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며 하는 모든 말들은 결국 타인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스스로의 깨달음에 대한 것일 겁니다. 이는 선생님께서도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전후 한국 사회의 위태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삶이 다르지 않은 전쟁 상태가 끝나지 않고 있는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범선은 전쟁 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이기적인 개인만 존재하는 파행적 사회로 양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물론 그가 지향하는 사회는 전자이겠지만 현실은 후자입니다. 이범선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몸 전체로의 하숙집 주인처럼 남을 제압하고 이기기 위해 룰을 넘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선적이고 속물적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한 동시에 이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룰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나 혼자 룰을 지키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환멸과 신념이 복잡하게 병존하는 지점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대통령의 서울 탈출과 잔류파의 고난을 법의 정지 상태로 분석하시는 지점에 저 역시도 매우 동의합니다. 6.25 전쟁 중 적을 규정함으로써
자기를 유지하는 질서의 예로 특히 잔류파의 고통을 들 수 있고 이런 고통 및 생존의 위기가 전쟁 이후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라는 점이 이범선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수평적 폭력에 비해서 권력에 의한 수직적 폭력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지점이 어느 정도 한계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혹시 구성원들 간의 폭력의 수방 과정에서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잘 말씀을 물론 해주셨지만 이범선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영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그러한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범선 연구 그리고 이범선 소설 교육 등의 분야들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대체로 이 두 작품 항마을 사람들과 오발탄의 작가로 너무나 굳어져 버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두 단편 소설 외에도 많은 장편 혹은 단편 소설 작품들이 문제적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범선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문학 교육을 위해서 더 논의가 필요한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조금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은 다 작가 이범선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수영 선생님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세림 선생님 그 토론이 아마 이수영 선생님의 그 전체적인 발제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선생님 적절히 지금 3시 10분까지 저희가 끝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뭐 서세림 선생님 답변을 들으려면 적절히 시간 안배를 하시면서 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세림 선생님께서 이범선 그 연구에 있어서 저보다 선배이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신 바가 많으시고 또 지금 이제 저한테 던져주신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직 답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발표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모로 궁리를 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이 권력의 문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첨언하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생명 권력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다들 수직적인 권력을 많이들 이제 사례로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 권력의 문제도 있고 공권력의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범선의 소설에 거의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징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자기 검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범선 지금 이제 사망보류나 몸 전체로나 오발탄 중에서 경찰이 등장하는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정말 이제 이제 자연적인 그런 흐름으로 보자면 그 경찰 권력에 대해서 문제 삼을 만한 여지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국가 권력의 문제, 공권력의 문제에서 그 이범선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뭐 우리가 아주 문학사적인 교과서적인 문학사 소설에서 50년대 전후 소설을 60년대 문학이 넘어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인은의 광장을 예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광장에서 중요하지만 잘 언급되지 않는 대목 중에 하나가 주인공 이명준이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물론 철학과생이지만 법에 관해서 이명준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혹은 이 형사들을 내가 고발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가
이 한국 현실이 그런 법의 보호를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 밀실이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월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 법 밖의 존재, 그런 어떤 폭력적인 권력의 문제가 60년대 소설에서는 뭐 광장을 통해 선구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범선의 소설에서는 그런 어떤 형상화 수준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한계 지점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런 것들이 이청준의, 아니, 이범선의 그 장편 소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소되거나 아니면 다른 식의 모색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쨌든 오히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네, 제가 그런 대목이 국가 권력의 문제에 관해서 이범선의 어떤 인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보이는 대목이 있나요? 저도 지금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흰 까마귀의 숙이 한 부분 인용해 주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거의 직접적으로 그런 불안과 불만을 표출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사실 그 외에는 거의 많지 않거든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어떤 물리적 시간은 한 1분 10여 초 남았는데요. 저도 사실 그 문제의식을 좀 같이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가장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 이 셋 중에서 오발탄이잖아요. 유현목 감독의 영화도 있듯이. 저는 그 문학적으로 오발탄 작품을 읽을 때 지금 방금 두 분께서 나눈 문제의식도 제가 궁금한 게 겁니다. 이 작가 이범선은 월남 작가로서 북쪽에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토지개혁의 생생한 현실들을 목도하고, 그곳에서 말하자면 북측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직접 목도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월남을 하고 휴전선 이남에 내려와서 다시 남쪽 정권과 남쪽 권력이 생성되는 과정 속에서 최인훈과는 다른 북쪽 권력의 어떤 그 남나치 실상과 남쪽 권력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발탄에 나오듯이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 말하자면은 이 상위군인 이 어떤 이 모델이 왜 남쪽에서 제대로 반공주의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난민성, 이 부분들이 당시 한국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의 중요한 점들을 소설적인 맥락에서 작가가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징후적으로 보고 있는가. 저는 그 점이 오발탄에서 우리가 새롭게 많이 읽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더 제기한다면은 여기 뭐 요즘 젠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명숙입니까? 그 양공주로 나오는데 그 명숙이를 통해서 결국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집안의 말하자면은 경제를 상당히 뒷받침해 주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양공주로 대별되고 있는 이 경제가 한국 경제에 경제학적인 얘기들 거의 이제 분석도 거의 돼가고 있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부분들을 오발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그냥 뭐 젠더의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적 지형 속에서 양공주로 대별되고 있는 부분들을 당시에 남쪽 권력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에서 작가는 경제 권력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다시 한번 굴절시켜서 재현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봐야 될 연구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11분 좀 지났는데 이것으로 일곡지 이범선 작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